지금 정치권에 엄청난 팟글 두 개가 돌아다니는데 충격입니다. 팟, 보유세 개편 찌라시 1. 구간별 누진세 도입 12억 이하 1% 유지 94억 초과 2.7%에서 5% 이상. 2. 공정 시장가액 비율 69%에서 80% 90% 이상. 3. 1주택 비거주자 혜택 축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제외, 세금 감면 최대 80%에서 20%, 거주자 요건, 한 해 183일 이상 거주, 종부세 공제 구간, 다주택자 수준으로 동일 처리,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제외, 전세 대출 제한.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진짜 부동산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큰 국정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지방선거 출마설도 돌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낙지처럼 슬슬 기어오르고 있죠. 그런데 국힘의 유일한 희망이 부동산 대란인데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 최근 부동산 카페에서 화제가 된 분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죠. 뭐 내놓은 것뿐이 아니라 또 바로 팔리지 않습니까? 팔릴 때도 시세보다 조금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뭐 하루도 안 돼서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세를 낮추면 팔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비거주니까 파셨다. 그러면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우리 저 자산가들이나 투자자들은 느끼는 게 달라요. 일반 분들하고. 왜냐하면 비거주인데 대해서 장특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예전에 하셨고 비거주를 하시니까 파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메시지가 뒤에 깊은 뜻이 있냐면 향후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을 두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이 행위 하나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전 국민에게 천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뭐 단순히 집을 내는데 그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지금 미리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가격을 낮춰서 파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공정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 뒤에 따른 어떤 그에 응당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뭔가요? 이 바쁘신 와중에 싱가포르 그 가신 중에도 제가 이제 대통령의 워딩을 사실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다른 분보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제재를 통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감사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뒤에 대한 건 어떻게 하겠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럼 대안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고 쭉 나가서 선진국 수준의 부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의미 있게 봤는데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비거주용과 차등 둔다는 얘기죠. 갭 투자에 대한 타겟입니다. 이게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완전히 다 세분해서 세그먼트를 다 나눠가지고 섹터를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다 구분한 다음에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어 통상적 주거는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 투기는 철저히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림 다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각에서 얘기하는 5월 9일 이후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볼 때 아마 5월 9일 이전에 어느 정도 그림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집값은 이번에 정말 잡힌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잡히는 일단 단초는 시작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급하고 어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쓸 때도 금융위원회와 이 관계되는 시장 지향성 카르텔들이 틈틈이 그 틈새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령 터지고 나서 생애 최초자들의 전세를 낀 갭 투자를 소리 없이 그냥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때 막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강남 30억 집이 대출이 2억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5억 이하는 그러면 조금 더 해준다 해도 같은 2억도 아니고 그럼 4억 정도 해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6억을 끊었단 말이에요. 얼핏 들을 땐 저렴한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8억짜리 9억짜리 집에 6억 대출 받으면 그게 부담되지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을 갖다 열어놓은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앞에 꼭단에 맞춰서 갔지만 실제로 이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강남은 잡혀가는데 수도권과 서울 기준 지역 있잖아요. 상급지 말고 뭐 노도광, 금강구 이런 데들이 가격대가 8억에서 12억, 13억 이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6억을 받아가지고 넘어오려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4억을 했다라면 이 부분도 안정 효과를 더
더 봤을 텐데 그럼 여기서 집을 판 사람이 있잖아요. 네. 판 사람이 그럼 10억, 11억에 팔면 대출을 또 5, 6억 받으면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예. 이 수요를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이 알고리즘을 네. 6억에서 풀어준 거예요. 만약에 그걸 4억으로 낮췄다라면 더 낮췄으면 예. 분명히 중저가 주택도 지금 조정된 데서 지금처럼 오르지 않고 네. 약간 하방으로 계속 갔다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 네. 여기서 판 분들도 여기를 못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투기 수요, 갈아타기 수요도 조금 막아줄 수 있다. 예. 주택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좀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대책 때는 이런 것도 아마 체크하실 것 같은데 아까 내용들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워딩을 보면 RTI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이거 지금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정적인 단어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 다주택자들이 이런 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 정부 정치인과 그렇습니다. 관료들이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제도를 이렇게 됐다. 만드는 자들이 잘못된 네, 그걸 것이다. 다 파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잡는 방향 맞고 있는데 네. 혼자서 다 못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국토부 직원들 분들이 이제 실무진들이 이분들이 이 금융 대출에 대해서 장난만 안 치면 제가 계속 비판하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기존 정치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뚜렷합니다. 저는 그 특징을 유연한 실용 정치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정책 방향을 비교적 강하게 제시합니다. 의제를 선점하고 사회적 논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토론이 붙고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되고 사회적 비용이 계산되면 그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나 방식 수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당히 많은 국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나 또는 대수보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과정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입장이 바뀐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작동하느냐입니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지난 정치적 트라우마와 갈등의 책임을 모두 현재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듯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저는 조용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린 무시무시한 댓글을 보면서 이게 내가 원하던 상황인가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급한 비난이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의 신뢰와 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 괜히 마음이 울컥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쌓인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좋은 방법으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길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